안녕하세요. 마더텅에서 정치화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배준호입니다. 자, 이번에는 2025학년도 수능 정치화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. 자, 먼저 이 정치화법의 단원들이 있는데 그 단원에서 이제 몇 문제씩 나왔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 단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입니다. 헌법과 그와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이론들을 다루는 파트인데 여기서는 1, 2, 3, 4 그냥 순서대로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. 자, 두 번째는 민주국가와 정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 체제와 국가와 관련된 이제 정부 기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단원인데 여기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3번 정치과정과 참여 요 부분에서는요, 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선거제도 및 뭐 이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는 그런 단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그다음 네 번째 단원은 개인생활과 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 간의 어떤 계약 그리고 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이제 법으로 치면 민법의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민법과 관련된 또 이제 뭐 가족관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려운 파트로 이제 친구들이 많이 꼽는 게 여기 5단원 사회생활과 법 파트인데요. 여기서는 이제 형법, 범죄, 형벌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이제 법을 배우는 파트고 또 이제 사회법이라고 해서 이제 근로자의 권리, 노동법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는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가장 출제도 많이 되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섯 번째로는 이제 국제관계와 한반도라고 해서 이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이론, 또 이제 뭐 UN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 여기는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보면 3단원하고 6단원에서 좀 출제가 덜 됐고 뭐 4단원, 5단원 특히 이제 5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넘어가서요. 그다음에 이제 등급 컷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자, 이번 수능에서는 굉장히 특이점이 있습니다. 자,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? 자, 정치화법은 예년에는 이렇게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사회탐구 1등급 컷 하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뭐 47, 48 또는 이제 50 이렇게까지 이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치화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1등급 컷이 낮게 형성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,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48점. 이게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하고 비슷하게 1등급 컷이 확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. 시험이 좀 쉬웠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치화법을 학습하는 친구들의 이제 어떤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시험 난이도를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막 쉬워진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정치화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. 그래서 2등급 컷도 여기 보시면 예년 39, 40이었는데 이번에는 44. 그리고 여러분 또 3등급 컷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. 왜냐하면은 이제 뭐 또 최저 같은 거 맞출 때 뭐 3컷 이런 거 이제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34, 34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려 40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경향이 뭐 계속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들은 뭐 또 이제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정치화법을 대하는 자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꼼꼼히 하는 자세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수능을 볼 때에도 역시 1등급 컷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점이나 하나 틀리는 정도로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나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또 보면 자, 정치화법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, 어렵게 나오는 주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6월, 9월 모평하고 이제 수능하고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. 자, 6월 모평 때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형사 절차 문제예요.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이 열리는, 그래서 수사를 하고 형사 재판이 열리고 그다음에 형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사례형으로 좀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웠던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.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뭐 이제 회사에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친구들이 좀 생소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틀렸었고 그다음에 역시 어려운 형법, 이 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 형법과 관련된 문제 역시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민법과 관련된 계약
이제 미성년자나 아니면 성인들 간의 계약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역시 또 고난이도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. 그래서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웠는데 6월 모평에서는 다른 문제들보다는 약간 좀 쉽게 출제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이 정부 형태가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됐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자료라고 써둔 거는 그 자료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의석수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 자료를 약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제 옆에 자료라고 써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부 형태와 관련된 문제인데 역시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전통의 선거제도가 역시 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9월 모평 때 이게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이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문제가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역시 형사 절차 늘 이렇게 어렵죠. 형사 절차 문제가 어려웠고요. 그 다음 가족관계, 그래서 이제 민법상의 가족관계 그리고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 여기 이제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관련된 문제들 지방자치 관련된 문제는 친구들이 간혹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문제여가지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잘 안 외워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어떻게 되느냐 이 9월 모평과 굉장히 유사하죠. 5번 정부 형태와 관련된 자료 해석 문제가 가장 고난이도로 출제가 됐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20번 선거제도 문제 거의 이제 비슷하죠. 69%, 68.8%. 하여튼 두 문제 다 이제 꼼꼼하게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 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 8번은 이제 잘 외워줘야 되는 이제 국가기관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한 절반 정도가 틀렸고요. 역시 어려운 형법 문제,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고난이도 문제였다.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고난이도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은 좀 어느 정도 정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냥 예를 좀 볼게요. 그래서 이제 수능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는가. 아까 말했던 이제 수능 5번 문제, 정부 형태와 관련된 문제인데, 그래서 여기 정당별 의석수가 나와 있고, 이 아주 긴 제시문을 보고 여러분 퀴즈 풀듯이 힌트들을 찾아가지고 이 각 T대, T 플러스 1대, T 플러스 2대의 이 시대별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추론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. 이게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한정된 시간 안에 30분 안에 팍팍팍팍 풀어야 되는 시험이라서 아마 이제 시험장에서 친구들이 많이 좀 당황해서 이제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, 이거는 20번 문제, 이제 선거제도 관련된 문제죠. 역시 뭐예요, 여러분? 말이 깁니다. 그래서 이 말이 긴 거를 빠르게 좀 이해를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보고 나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1안, 2안, 3안 비교해 보면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이 답을 팍팍팍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역시 20번 문제니까 친구들 대부분이 마지막에 풀었을 것이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차분하게 답을 골라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또 고난이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부 기관 관련된 문제예요. 여러분 요거는 그냥 여러분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잘 외워주면 됩니다. 이 정부 기관과 관련된 것은 이 우리 법 조항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근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기관과 관련된 건 우리가 잘 외워두면 특별히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역시 좀 약간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암기한 것들을 기반해서 잘 풀어야 되는데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 3문제를 살펴봤습니다. 근데 이 정치화법은 어쨌든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 근거도 명확한 과목입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 친구들 많이 선택을 하는데 생활과 윤리 요새 되게 많이 어려워졌잖아요. 그게 이제 생활과 윤리는 아무래도 철학, 사상 이런 걸 다루다 보기 때문에 어떤 그 근거가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,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. 막 원전에서 막 이제 출제하는 경우들도 요새는 이제 더럭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나 아니면 그동안 기출문제만으로는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. 하지만 정치화법은 어쨌든 그 근거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 법조문이나 교과서나 뭐 연계교재나 그동안의 기출문제나 아주 근거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화법은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딱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니까 이 기출문제 분석, 특히 이제 우리 마더텅 교재와 함께 또 이제 저의 이제 문제 해설 강의와 함께 잘 학습하시다 보면은 꼭 좋은 결과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수능 정치화법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